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교환 10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미술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미수범의 일반 이론 관련돼 가지고 미수범의 처벌 근거와 관련된 것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 사령 문제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절 그래가지고 장애미수, 우리 형법상에 있는 미수의 종류인 장애미수범, 중지미수범, 불능미수범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환 뒷부분 정도 가면은 다시 이제 예비죄에 대해서는 제 3절 예비죄는 120페이지부터 예비죄를 정리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진도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와 예비죄와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109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미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장애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법 25조 1항에 보면 실행에 착수하여, 그러니까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임의적 감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애미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장애미수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의 의도는 뭐다? 행위자의 의도는 할 수 있었고, 근데 행위자가 하려고 했고,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지미수는 뭐냐? 중지미수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의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지미수 규정을 보면은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법조문도 26조 중지범 그래가지고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를 관련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데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어요. 그럼 결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아니면 그 실행행위까지 종료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과 발생 방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때는 중지범, 즉 중지미수로 보고 형을 반드시 감경 면제한다. 즉 필요적 감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 가장 문제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불능미수인데, 행위자가 범행 결의를 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가 선택한 수단이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의혹한 결과의 이야기에 적합하지 못한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불능미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형법은 이제 여기에 더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7조 불능범 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요소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과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임의적 감면 사유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수범 처벌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범의 어떤 그 처벌을 규정을 두고 있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형법 총론과 강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미수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은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뭐다? 결과 발생이 가능했다. 근데 하나는 외부적 사정으로 못한 거, 하나는 자기 스스로 그만둔 경우, 그게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교환 보시면은 미수범의 미수 처벌의 전제 그래가지고 당연히 범죄가 범죄의 미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29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된다. 아무리 범죄가 미완성했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없는 범죄를 좀 구별해야 된다. 물론 강론 가면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를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으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미수범에 관련돼 가지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제가 성립 요건을 좀 한 번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 한 번에 설명한 걸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미수범을 논할 때는 구성요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인 범죄 성립의 형태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먼저 논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을 논했어요. 근데 미수범 성립 요건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건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관적 요건을 먼저 논한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결국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고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우리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결과는 뭐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 경우도 우리가 미수를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과의 불발생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미수로 본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 보면 고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의 불발생 그랬는데 결과의 불발생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근데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관적 요건을 왜 먼저 논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기수범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것이 살인의 고의로 결과가 발생한 거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 밑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미수범은 뭐예요?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하기 힘들어. 자, 그런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객관적 요건을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에서는 반드시 뭐다? 미수범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먼저 판단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사례형 문제를 쓸 때도 우리가 이 미수범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이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든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먼저 언급하고 객관적 요건에 관련된 논점들을 적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례형 문제인데 객관적 요건만 먼저 언급하고 주관적 요건 나중에 언급한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 사람이 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선입견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주관적 요건을 먼저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례형을 쓸 때도 주관적 요건을 먼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먼저 장애미수를 설명하는데 물론 장애미수뿐만 아니라 불능미수고 중지미수고 전부 다 뭐다? 기본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아직 예비를 공부 안 해서 제 뒤에 공부할 건데 범죄 성립은 이게 시간적 흐름이 있으면 시간적 흐름에서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기수가 되기 전 이 단계를 우리가 미수라 그러죠. 이 앞에 단계는 뭐다? 이 앞에 단계는 이건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 이 실행의 착수 이후에 기수가 되기 전 요 사이에 있는 우리가 형태들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논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미수범에 있어서 모든 범죄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제가 거기다가 실행에 착수한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흑백으로 출력한 건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아까 음영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장애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행위와 관련된 바로 실행의 착수다. 이 실행의 착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 10페이지에 제가 이제 각각 논점별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모든 미수범에 있어서의 기본인 실행의 착수 문제를 학설을 정리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중지미수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인 자의성이 관련 무엇인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불능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 그다음에 위험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10페이지에다가 핵심 쟁점별로 정리해 놨어요. 자, 그럼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학설과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개시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에. 뭐 이것이 일본 용어다.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뭐 범죄의 개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 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실행의 착수란 것이 그냥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학설은 크게 보면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죠. 다시 객관설 내에도 우리가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나눠집니다. 자, 실행의 착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론 여기 절충설도 있어요. 객관설과 주관설 사이에 절충설도 있는데 이 절충설을 우리는 주관적 객관설이라 하죠. 왜 객관적 주관설이라 안 하고 주관적 객관설이라 하느냐? 절충설인데 뭐 아무거나 먼저 쓰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주관적 객관설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 좀 더 설명하고, 자, 객관설, 주관설이 대립이 있다. 하여튼 객관설은 겉으로 나타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설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형식적 객관설은 이 형식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형식은 바로 구성 요건을 말하는 거죠. 즉 구성 요건에 써 있는 행위, 살해행위면 살해를 개시한 때, 절추행위면 타인의 물건을 집을 때, 그때 우리가 뭐다?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형식적 객관설에 의하면은 구성 요건에 있는 행위를 직접 개시했을 때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보면은 실행의 착수 이후의 기수까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면 법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익 보호에 좀 미흡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시기를 구성 요건에 있는 행위보다 좀 더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온 학설이 바로 실질적 객관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실질적 객관설은 제 교환에 구성 요건적 행위에 직접 전 단계의 행위를 개시했을 때,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바로 앞에 단계의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질적 객관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객관설보다 법익보호 측면에서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좀 더 당겨놨기 때문에 법익보호 측면에서는 좀 더 법익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설인데 객관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놓고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설은 뭐냐? 주관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그냥 행위자의 의사만 놓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면 주관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법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관적 의사가 겉으로 표시만 되면은 외부로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주관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행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난 때라고 표현하는데 뭐 다른 말로 좀 멋있는 말로는 그러니까 범죄 의사가 비약적으로 표동했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우리가 주관설에 의할 땐 실행 착수가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주관설은 실행의 착수 시기를 굉장히 앞으로 당기는 거죠. 행위자가 나 범죄할래 의사만 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 그럼 바로 미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근데 형식적 객관설은 그렇게 범죄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구성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보는 것은 형식적 객관설. 아니면 그 정반대로 표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주관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객관설과 주관설은 결국 뭐다? 형식적 객관설과 주관설은 객관만 추구하는 입장의 극단이고 주관설은 주관만 추구하는 입장의 극단이다. 결국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절충설이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이 절충설의 입장이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이죠. 그럼 여기서 주관적 객관설은 뭐냐? 왜 객관적 주관설이라 안 하냐? 했을 때 이 주관적이란 건 범죄 행위자, 그 행위자의 범행 계획 안에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절충설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일반이 볼 때 범행을 하려면 이 정도 계획을 세울 거다 하는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범행 계획 내에서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비춰볼 때 구성 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됐을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일반인은 이만큼 됐어. 이게 범행 계획이에요. 범행 계획을 일반인이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법익 침해 행위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즉 어떤 구성 요건에
행위가 이때부터 개시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개시된다면 이 범행 계획 중에서 이걸 시작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행위자는 뭐예요? 행위자는 이렇게 범행 계획을 안 잡고 이렇게 범행 계획을 잡았어요. 이렇게. 행위자의 범행 계획은 이 정도였고 행위자는 관련돼가 이 정도에서 잡기로 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실행에 착수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행 계획이 아니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범행 계획이 아니라 행위자의 범행 계획 내에서 요 범행 계획 내에서 그 구성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구성 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시작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절충설, 주관적 객관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충설은 우리가 판례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절충설이라 쓰는 건 괜찮은데 객관적 주관설이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틀린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충설은 반드시 주관적 객관설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두고 우리나라 판례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이걸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례가 취하고 있는 개별 범죄 실행의 착수점은 어떻게 해요? 그럼 강론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강론 가서 그걸 하나 둘씩 정리해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 다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행의 착수 시점과 관련돼가지고 약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혼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 우리가 뒤에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충설의 입장이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또 일부에 있어서는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판례는 어떤 범죄에 있어서 실질적 객관설을 취하냐면 절도죄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가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례의 그런 입장을 다른 말로 밀접행위설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말로 물색 행위설이라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객관설에서 말하는 밀접행위라는 건 뭐냐? 우리 판례가 절도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건을 잡는 행위 직전의 행위부터 그 어떤 법익 침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 그 직전의 행위부터 실행의 착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익 침해와 관련된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어떻게 해요? 구성권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아닐지라도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절도죄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설을 취하는 걔네도 있는데 요즘 교재는 뭐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주관설 관련돼 가지고는 간첩죄에 있어서는 판례가 주관설의 입장을 춘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실제로 국내에 잠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개시했을 때 실행 착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간첩의 의사로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간첩죄에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주관설의 입장인데 판례가 간첩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취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논점을 쓸 때는 뭐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절충설인 주관적 객관설, 주관설의 대립이 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이다. 아니면 절도죄 케이스였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절도죄에 있어서만큼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을 취한다. 가지고 실질적 객관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객관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 대표적인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미 2개 정도는 배웠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범죄 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동차 안에 어떤 물건이 있나, 훔칠 물건이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후레쉬로 비춰보다가 단속되는 경우, 체포되는 경우예요. 자, 후레쉬로 비춰보다가 단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건 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봤죠. 그러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체포된 경우보다 그거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가지고 절도의 미수로 판단한다. 그래서 절도죄는 예비 업무 처벌하지 않죠. 절도죄는 미수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케이스,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체포된 경우와 손전등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다 체포된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손전등을 비춰본 경우는 실행 착수가 인정 안 돼 가지고 예비. 근데
예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걸린 거는 실행위 착수가 인정돼가지고 절도의 미수로 인정된다. 그런 논점이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행위 착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애미수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고의를 가지고 그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발생했지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장애미수로 본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미수범위에 있어서 장애미수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환 다시 보면은 109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장애미수 이후에 이제 중지미수가 나와요. 자, 중지미수도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는 항상 인정이 돼야 돼요.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든. 근데 이제 중지미수는 뭐다? 여기에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게 뭐냐? 바로 범죄는 개시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죠. 자, 어떤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데 이런 고의 행위 이외에 이런 고의를 가지고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개시했어요. 개시했는데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행위를 중지한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중지가 어떤 주관적 요건이 중지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필요한 게 바로 자의성이라는 거죠. 주관적 요건으로 중지미수 하나 더 필요한 건 자의성 요건이다. 즉 범죄를 처음에 할 수 있어가지고 개시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만뒀다. 개시했지만 자기 스스로 그만뒀다. 주체가 객체에게 행위,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거예요. 자, 근데 실행에 착수와 관련된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여기 보면 행위와 관련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이거를 종료 못한 경우 있고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종료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사람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거나 두 발의 총알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치사량이 10g인 독약을 사람한테 먹이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5g짜리 독약을 두 알을 가지고 두 알을 먹이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를 먹였더니만 5g짜리 하나를 먹였더니만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해. 그러니까 그만뒀다. 그럼 이 사람 죽지는 않겠죠. 치사량이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종료라고 하는 건 뭐냐?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끝내지 못한 경우. 이걸 미종료라고 그러고 두 알을 다 먹였어요. 치사량인 독약 10g짜리를 두 알, 5g짜리 두 알을 가지고 다 먹였다. 그러면 그건 종료한 경우입니다. 뭐 교재에 따라 가지고 어느 교과서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미종료 미수, 종료 미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착수 미수, 교환에 있는 것처럼 교환은 안 좋아하네. 미종료 미수를 다시 착수 미수, 이거를 뭐 실행 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같은 의미다. 용어적인 표현보다는 실행행위를 못 끝냈냐로 파악해가지고 범죄를 개시해가지고 이제 이런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개시했어요. 근데 이제 범죄를 중지하는데 미종료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실행행위만 거기서 중지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종료 미수는 뭐다? 얘는 그냥 실행행위 중지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미 실행행위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행위가 끝났으면 곧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지고 교환이 있는 것처럼 결과 방지. 실행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결과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지만 중지미수를 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와 관련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미종료 미수에서는 그대로 그만두면 되지만 종료 미수는 뭐다? 이미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종료했기 때문에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즉 이 종료했기 때문에 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진지한 노력 관련돼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진지한 노력을 했어.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중지미수야? 아니야, 그건 기수야 그냥. 진지한 노력은 내가 직접 해야 되냐? 물론 내가 직접 해도 되겠지만 내가 직접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주도적으로 나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한 노력은 즉 불을 질렀는데 불이 확 나니까 놀라가지고 소방관을 불러가지고 불을 껐어요. 독약을 먹였는데 괴로워하니까 빨리 응급실 데려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해독제를 먹였는지 위세척을 했다. 그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결과 발생을 방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진지한 노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보면 되고, 중지미수에서 핵심적인 사항, 중지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이 자의성 문제겠죠. 이 자의성 문제 관련된 다시 강의교환 110페이지에 자의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자의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학설이 이건 다시 객관설, 그다음에 주관설, 절충설이 대립을 해요. 자, 자의성 관련돼 가지고 객관설은 뭐냐? 객관설은 범행을 중지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외부적 사정이냐? 어떤 외부적 사정 때문에 중지했으면 그건 장애미수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객관설은 그 범행을 중지한 것이 외부적 사정이었느냐? 아니면 내부적 사정이었냐? 따져가지고 외부적 사정인 경우 장애미수, 내부적 사정인 경우 중지미수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설의 입장입니다. 자, 이 반면에 이제 주관설은 뭐냐? 주관설은 이 내부적 사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관설의 입장할 때는 이 내부적 사정 관련돼 가지고 내부적 사정이 순수한 윤리적 동기였냐? 윤리적 동기였을 땐 그땐 중지미수다. 그러나 윤리적 동기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윤리적 동기 그 이외의 사유 이때는 장애미수로 보는 거다. 이게 이제 주관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와 관련된 교환에 정리해놨죠. 제가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 내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 주관설은 내부적 사정 중에서 후회, 동정, 연민, 양심의 가책 등 윤리적 동기.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동기라는 건 뭐로? 후회, 동정, 연민, 양심의 가책 같은 건데 실제로 교환상의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자기가 후회해서 아니면 뭐 자기가 후회해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불쌍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때 말하는 윤리적 동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객관설과 주관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이다? 우리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절충설의 입장인데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요.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판단하는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지한 경우 그때는 자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 사유가 있으면 어떡한다? 그때는 장애미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보면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미수 아니면 중지미수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이제 이렇게 취하는 견해와 관련돼 가지고 사례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자의성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객관설, 절충설, 주관설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절충상이라는 건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 하는 정도로 보면 되고 이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이 절충설의 입장인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해. 사회 통념은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법관들이 판단하겠죠. 근데 이제 사회 통념에 의할 때라도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례가 무조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보면 범죄 수행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두려움, 범죄 수행의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공포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범죄를 중단했다. 이런 걸로 중단한 경우 뭐요? 이런 걸로 중단한 경우 다 장애미수로 판단한다는 거죠. 즉 판례는 뭐다? 판례는 사람을 칼로 찔렀어. 칼로 찔렀는데 피가 너무
처음 찔러보니까 피가 너무 확 튀니까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지혈시켜가지고 살려낸 경우. 일반적으로 학살은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의성에 의해서 중지한 거 아니냐. 근데 판례는 것보다 범죄를 처음 해볼 때 두려움 때문에 그만둔 경우, 놀래서 그만둔 경우. 여기 뭐 두려움, 공포, 아니 놀람 때문에 범죄를 그만둔 경우는 그거는 범죄 수행에 장애 사유라 봐가지고 장애 미수로 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죠. 좀 전에 말한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튀어서 놀래서 그만둔 경우. 아니 불을 지르려고 옷장에다가 불을 놨는데 옷장에 옷까지 넣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너무 확 번지니까 놀래서 뭐 소방관을 불러서 끈 경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뭐다? 그런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은 뭐 자의성과 관련된 절충설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중지미수의 핵심은 뭐다? 우선 자의성이 인정돼야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 근데 객관적 요건으로는 이것이 종료미수냐 미종료미수냐 종료미수에 따라 가지고 요건들이 달라진다는 거. 미종료미수는 실행행위만 중지하면 되지만 실제로 종료미수는 뭐다? 그때는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온 사례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 중지미수가 나오면은 이런 절충설 입장에서 이 실행미수가 나온다. 주로 종료미수가. 왜냐면 이 뒤에까지 연결시키려고 요거까지 논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가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지미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중지미수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장애미수가 있죠. 자, 장애미수는 뭐냐?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는 뭐냐? 불능미수는 실제로 어떤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실행에 착수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불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행 착수라는 개념을 논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실행에 착수라고 만약에 결과가 발생했다라면 어떤 행위를 실행에 착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실행에 착수 문제는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이미 불능범 27조에서 모두 나왔지만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는 처벌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고의. 고의가 있고 주체, 객체가 있는데 객체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객체가 뭐다? 객체가 수단의 착오로 인해서. 근데 행위는 뭐예요? 이게 수단의 착오가 아니라 이건 대상의 착오죠. 객체는 대상의 착오로.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수단의 착오로. 즉 객체가 난 사람을 죽이겠다, 살인죄를 범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어요. 마네킹에다가는 아무리 총을 쏴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죠. 대상 자체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객체, 대상의 착오로 하지만 여기서의 착오는 뭘 말한다? 이건 대상의 착오, 그다음에 수단의 착오로 하지만 이 착오는 뭘 말한다? 착오는 불가능을 말한다. 즉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설탕을 먹이면 사람이 죽겠지. 가지고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탕엔 살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건 수단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대상의 착오 또는 수단의 착오로 인해서 대상의 불가능, 수단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관련돼 가지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결과 발생에 불가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원 보면 거기 대상의 불능, 행위, 객체 관련된 대상의 불능, 그다음에 행위 관련된 수단의 불능으로 인한 결과의 불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불발생이죠. 정확히는요. 결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과의 불발생,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이 결과가 불발생하더라도 뭐다? 이 밑에 이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떡한다?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능미수에 관련된 얘기다. 자, 그러면 이 불능미수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겠어요?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냐고 과연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위험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환에는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뒷부분에 110페이지에 이제 결과 발생이 불가능과, 그러니까 결과 불발생, 그러니까 불가능과 그다음에 위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논점을 쟁점을 놓고 설명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교재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아예 그런 거 언급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학자들이 논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능미수는 27조에 결과 발생, 대상의 착오, 수단의 착오로 결과가 불발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일명 불능범위를 하죠. 자, 그럼 이 위험성이 중요한 표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미수범은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든 뭡니까? 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겁니다. 즉, 이 위험성이 불능미에서 말하는 위험성이 미수범 처벌의 위험성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논란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여기에 이 윗부분에 전체에 대한 미수범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고, 이 위험성이 있는 것 중에서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처벌하는데, 이 위험성과 이 위험성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지금은 이 위험성, 전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그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다수의 견해고, 그것이 타당한 견해입니다. 왜냐면은 이 위험성과 이 위험성을 같은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능미수는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법조문에서 27조에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불능미수나 장애미수나 뭐 중지미수나 미수와 관련된 것도 논하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인정돼버리기 때문에 불능미수는 그냥 당연히 처벌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험성과 이 위험성은 다르다.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 위험성이 있는 것 중에서 불능미수는 이 위험성이 따로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불능미수. 이 위험성이 없으면 뭐다? 그거는 우리가 불능범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결과가 불발생했다 하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중간간죄 불능미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판례는 중간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자는 상대방이 한거 불능 상태에 있는지 알았어요. 만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에 실행을 개시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행위자가 뭐다? 대상이 만취 상태가 아니야.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중간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간이 되지 않는 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중간간의 불능미수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중간간의 장애미수로 봐야 되냐 하는데, 대법원은 그냥 중지미수로 봤다는 겁니다. 불능미수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결과가 불발생한 거를 사후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그 한거 불능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다?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결국 판례는 그냥 뭐 불능미수로 봤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학자들이 논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문제들은 못 나온다는 거죠. 단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 시험 문제는, 요 중간간의 불능미수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케이스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판례 견해 그대로 묻는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결과에 불발생이 있었고 위험성이 있었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중간간에 불능미수로 간단하게 의율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작년 3차 모의고사 나왔죠. 2019년도 3차 모의고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정도의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고, 핵심 사항은 뭐냐? 결과가 불발생했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사실적 판단하는 거고, 사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불능미수는 뭐예요? 결과가 발생 안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돼 가지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상의 불능, 이게 수단의 대상의 불가능 또는 수단의 불가능 관련돼 가지고 이미 그 행위 당시가 아닌 재판을 할 당시에, 여기서 이제 사후 판단하는 건 재판할 당시에 법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다 알아보고 실제로 아까 말한 불능미수 관련 중간간의 불능미수 처음에 기소할 때는 뭐요? 군검찰이 기소할 때는 여자가 만취 상태에 있어가지고 한거 불능 상태인 줄 알았어. 근데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건 결국 언제 알았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확정된 거죠. 물론 고등법원에서 이제 고등군사법원에서 확인된 건데 확인돼가지고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판단한다? 규범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깨 있었냐? 한거 불능 상태 있었냐? 없었냐를 그냥 그 당시를 놓고 사후 판단, 재판할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이 불능미수예요. 결과 발생에 있어서의 그 판단 기준이다. 사후 판단이고 사실적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험성은? 이 위험성은 이미 결과가 불발생했다는 걸 낸다가지고 사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한다? 행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범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할 당시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거는 규범적 판단이고, 그 다음에 사전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관련돼 가지고 여러 학설이 있는데 위험성 관련된 학설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교환해 보면은 뭐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인상설, 주관설 이렇게 대립되죠. 즉 구객관설부터 주관설까지 대립해요. 자, 구객관설은 실제로 보면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이라 그래가지고 결과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절대적 불능이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는 뭐 상대적 불능이다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그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더라 가지고 이건 사용하지 않죠. 주관설로 너무나 행위자의 자의에 주관에 맡겨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이런 데 가지고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 두 개의 다툼이다. 물론 여기에 뭐 인상설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뭐 이 정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설 정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학설에서 결론은 이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의 싸움이다. 근데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어요. 일부 교재들은 구체적 위험설이 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근데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정리한다면 그냥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판례 입장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데도 훨씬 편할 거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 위험설은 뭐예요?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 범죄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누가 인식한 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를 놓고 누가 판단해요? 놓고 일반 경험치에 의해 판단하는 겁니다. 일부 교환에, 일부 책에 여기 관련돼서 이거 일반인이 판단하는데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일반 경험칙에 따라 누가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험칙이라는 건 사회에 관련된 모든 원리들과 법칙들을 다 놓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험칙에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경험칙에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다? 이 판단은 결국 모든 사실관계를 다 쟁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경험칙에 의한 판단은 사후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추상적 위험설은 뭐예요?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을 놓고 행위자의 인식처럼 그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즉 행위자의 인식을 통째로 나눠도 돼요. 아니면 행위자의 인식이 있었고 행위자의 인식대로 결과가 있었다. 그걸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요? 그걸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뭡니까?
이 일반인 입장 판단은 건 사전 판단이야. 어느 판단이다? 사전 판단이라는 건 행위할 당시. 즉 이거는 사전 판단이라는 거죠. 행위할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성 교수님의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추상적 위험설을 런데 가지고 이 구체적 위험설을 비판하는 게 추상적 위험설은 사전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라는 건 원래가 사전 판단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에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위험설을 주장하시는 이재성 교수님의 삼인공조 책에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는데 이거 사후 판단일 수밖에 없으면 이걸 뭐예요? 사전 예우적 판단을 가지고 행위 당시로 올라가서 판단한다고 하는 그런 뭐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냥 사전 예우적 판단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결국 이 학설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다. 또 이 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인이 인식한 것이 달라졌을 때 어떡하냐? 달라졌을 때 학설마다 결론이 달라져요. 대부분의 많은 학설들은 일반인의 인식을 먼저 삼아야 된다. 아니면 행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삼아야 된다. 통일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자의 인식은 독약이었어요. 일반인의 인식은 설탕이었어요. 아니면 반대인 경우 누구 걸 판단할 거냐 놓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설이 다수설의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수상적 위험설이 맞다고 보는데 시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 때는 판례 입장인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서 지금부터 결론을 맺고 연습하는 것을 하면 좀 더 수월한 수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의 차이가 있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판례 입장에 따라 정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위험성 판단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110페이지에도 결과 발생에 불가능 이 부분은 사실 판단, 사후 판단이다. 위험성 관련돼 가지고 규범적 판단이고 사전 판단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학설을 정리하는데 학설은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의 차이다.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이다. 라고 보시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이따가 케이스를 볼 건데 케이스 문제를 볼 때도 각 학설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정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양학설의 비교를 좀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미수범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미수범에서 우리가 장애미수, 그다음에 중지미수, 불능미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점들을 살펴봤고 각각의 논점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미수범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지미수에서는 뭐다? 자의성과 종료미수냐 미종료미수냐에 따라 가지고 절차가 더 진행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불능미수에서는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위험성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둬야 된다. 물론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결과의 불발생이 과연 사실적 판단이냐, 이걸 굳이 사실적 판단을 해야 되냐, 규범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관이 이미 판단했다는 건 규범적 판단이 아니냐, 이 결과의 불발생을 심사하지 않는 판례 입장으로 인해서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논문 수준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위험성 여부에 관련된 것에 집중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미수범에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